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의 공통적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폴리스의 해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개인주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의 중심 주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의 평화, 즉 아타락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아타락시아, 즉 평화가 개인의 내적 평화가 바로 철학의 중심되는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의 주제는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 내지는 평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개인의 마음의 평온을 철학의 주제로 삼아서 철학을 펼쳐나간 학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니코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신플라톤주의가 바로 그 학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으며 훗날 헬레니즘 시대 끝자락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교 사상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철학 사상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니코스 학파부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니코스 학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기니코스란 말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니코스 학파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기니코스 학파는 고대 헬라스에서 형성된 금욕주의 학파 내지는 냉소주의 학파를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이 기니코스 학파의 창시자를 우리는 디오게네스라고 보통 보는데요.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BC 320년경에 그 생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니코스 학파의 창시자를 디오게네스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훨씬 더 그 선대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기원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로부터 이 학파가 기원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이 인물은 이제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BC 367년에 생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충 이제 고대 사상가들의 생물 연대기는 추정하는 연대기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하고 사망 신고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정하는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연대기죠. 어쨌든 원래 이 기니코스 학파의 기원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까지 소급이 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기니코스 학파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가운데서 극기에 관한 부분을 개성해서 철저한 금욕을 주장했으며 명예와 부쾌락을 멀리하고 금소하고 가난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학문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전통 중에 이제 그 극기와 어떤 그 금욕과 절제와 어떤 금소 아니면 금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소크라테스 자체가 이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시대에 돈을 받고 엄청난 수업료를 받고 귀족자제들에게 웅변술이라든가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수사학이나 논변술을 가르쳤던 소피스트들은 엄청난 수업료를 받고 귀족자제들에게 그러한 철학 과목들을 가르쳤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소피스트들에 대항했던 소크라테스는 그 많은 제자들이 그를 추종해서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그 소크라테스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 철학사의 길이 빛나는 악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는 금욕의 사람이었고 절제와 극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공이 출중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그런 아주 무공이 출중했던 무장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그런 인물들이 많았죠, 여러분. 요즘은 철학자 이미지가 무사나 무장들의 이미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자체가 아주 출중한 무예를 익히고 있었던 굉장한 철학자이면서도
군인이었죠. 예.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위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신체를 단련했고 신체를 통제하는 극기력이 뛰어났는가 하면, 예를 들면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 소크라테스가 눈밭에서 길을 걷다가 뭔가 사색에 빠지면 그 자리에 서서 뭐 조각상처럼 서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3일 3야를 미동도 안 하고 서서 사유하고 사색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헬라스 전통에서 특별히 몸을 통제하고 극기의 어떤 몸을 연마하는 그런 연마술이 있었죠. 그것을 마스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금욕의 정신 내지는 극기와 이 절제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제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스테네스는 내가 벗지 않아도 될 만큼 옷을 입고 있고 날씨도 따뜻한데 부자들의 옷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는 금욕주의자였던 것이죠. 화려하게 입고 이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이런 게 아니죠. 소박하게 먹고 또 작게 먹고 소식하고 추위를 면하고 벗은 곳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옷을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금욕주의자였죠. 그래서 키니코스 학파의 이름인 이 키니코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 옮기면 개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개 같은 사람 이런 뜻인데, 물론 이 키니코스의 이제 복수형이 키니코이죠. 그래서 키니코스 학파 사람들 키니코이,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학파라는 건 복수 개념이니까. 우리말로 이제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면 아주 개차반이 같고 아주 양아치 같은 인간을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키니코스라는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헬라스의 지식인들 중에 아주 금욕과 절제를 하고 뭔가 개와 같이, 이제 여러분 들깨들 보십시오. 들깨들이 화려하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추위에 떨어야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떨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경합하고 하면서 음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배고프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동물을 헬라스 사람들은 개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일본 사람들이 키니코스를 번역하면서 견유학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견유라는 말은 견이랑 개견자 유는 선비 유자니까 개 같은 학자들, 개 같은 선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것은 막대 먹은 인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개와 같이 금욕하고 개와 같이 금수하고 가난한 삶을 지향해 같은 학자들, 선비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키니코스를 견유학파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라는 이 명칭이 들어간 이유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이 디오게네스의 별명이 개였던 거죠. 키노스였던 겁니다. 키노스. 그러니까 굉장히 금약하고 금수하고 극기와 절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서 이 디오게네스의 별명이 개라고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니코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랬을 때 키니코스 학파의 이제 원족격인 안티스테네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사실 흔히들 키니코스 학파의 창시자를 디오게네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원을 좀 더 올라가면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안티스테네스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안티스테네스는 플라톤보다도 20세쯤 연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문화에서 플라톤의 사형이라고 할 수 있죠. 문파의 형이니까 사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톤보다 20세 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스테네스의 제자가 바로 디오게네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티스테네스의 제자가 디오게네스였으니까 디오게네스의 스승이 안티스테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티스테네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의 패전과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모두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과 동시대 사람이죠. 20간 훨씬 더 연배가 높은
그 소크라테스 학파의 사형이죠. 그런데 이 안티스테네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 그 소위 말하는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아테네 패전, 그리고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와 권력적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인물이 바로 안티스테네스죠. 소크라테스가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이 안티스테네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느꼈을 인생의 덧없음과 허망함, 이런 것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뭐 명성이 있으면 많아, 이렇게 덧없이 죽어가는 자기 스승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 무슨 위대한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의 시민들, 뭐 위대한 철학자의 도시, 그러면 많아. 이 무지한 인간들이 내 스승을 죽였으니까 그 어떤 그 아테네라는 도시와 아테네의 어떤 시대 정신에는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슴에 한껏 느끼고 좌절했던 인물이었던 것이, 그래서였는지 안티스테네스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를 경멸하고 냉소하며 단순한 선만을 추구하고 소박하고 금약한 삶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면 그 잘 나가는 어떤 스승이나 부모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대의 비극과 이 풍진 세상을 만나 가지고 그 속에서 인간 군상들의 낙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또 전쟁을 경험하고 패전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요, 인생의 덧없음을 한없이 느끼고 실망하고 뭔가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허망함 속에서 뭔가 내 인생을 성찰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유와 사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경향은, 사상사의 흐름은 고대 세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을 뒤덮었던 독일의 낭만주의라든가, 그죠? 간념주의적 전통 속에서 그 유럽 안에서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했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들이 이 세상과 문명의 낙관성을 노래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 자유주의 이 신학을 다른 말로 문화개신교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 학파의 거두가 알브레히트 리첼이라는 인물이죠. 이 알브레히트 리첼은 소위 개신교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문화개신교주의의 거두로서 기독교로 대변되는 유럽의 문명과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찬하고 노래하기를 유럽의 제국주의적 맥락 속에서 유럽 문화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건설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화와 문명이 전 세계에 건설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문화 낙관주의적이고 이 세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예찬하고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그 수많은 리첼의 제자였고 젊은 제자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목도하게 되고, 그 전쟁에 군목이나 병사로 참전하면서 자기 스승인 리첼로부터 배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 즉 문화 개신교주의의 문화 낙관론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회의와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물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파울 틸리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파울 틸리라는 인물도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아주 그 문화 낙관론자였죠. 그러나 그가 1차 대전에 독일군 군목으로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 군상들의 그 비열하고 간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는 시체들 틈에서 잠을 자면서, 그리고 전쟁에서 불구가 되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그런 어린 병사들을 그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들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건설하는 이 지상에서 건설되는 문화 낙관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구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는 어디에 천착합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간 존재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고민하고 천착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안티스테네스 같은 경우도 그의 시대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처절히 참패를 당하고 그 전란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을 고스란히 목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서 그 거짓된 선동과 책략에 의해서
벌어진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던 이 안티스테네스가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고 인간 존재의 허망함을 경험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였던지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를 경멸하고 냉소하며 단순한 선만을 추구하고 소박하고 검약한 삶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쉽고 평이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스테네스의 가르침은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회귀 사상, 즉 만물은 윤회한다라는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티스테네스는 만물에 대한 윤회 사상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그는 국가도 없어야 하고 사유재산도 없어져야 하고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종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스테네스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국가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결혼 제도라는 것은, 제도적 종교라는 것은 다 인간 군상들이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탐하는 데 악용되는 아주 좋지 않은 제도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말은 진리를 말하지만 말은 종교를 앞세워서 국가를 앞세워서 그죠? 진리를 말하지만 다 그 이면에는 인간 군상들의 더러운 탐욕과 그죠? 더러운 권력 투쟁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유재산 제도, 제도적 종교, 심지어는 결혼 제도까지도 그는 배척했던 것입니다. 왜? 가족이 생기니까 청렴하고 올곧었던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자신들 일족의 그죠? 출세와 영달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결혼제도 이게 있었으면 많으냐?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죠? 배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안티스테네스였던 것이죠. 안티스테네스는 고대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노예제도까지 스스럼없이 비판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스승의 사상의 토대 위에서 노예제도까지도 가격하게 비판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스테네스는 명시적으로 표방한 적은 없었으나 사치와 감각적 쾌락 추구를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스테네스는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치광이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을 정도로 그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를 부리는 것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욕주의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안티스테네스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부터 사실은 이 기니코스 학파, 이 견유학파, 개 같은 학자들, 개 같은 선비들의 학파가 유래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견유학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디오게네스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학파를 보면요, 태도가 있고 또 그 태도 아래에서 그 사상이 그죠,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뛰어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 비단 안티스테네스나 디오게네스만의 문제는 아니죠. 동서양에도 그런 사승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등장한 예수의 복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운동이 팔레스타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전 유럽과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동학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경주 사람 최재우라는 그 선비에 의해서 주도됐지만 그것을 전국 단위의 거대한 어떤 조직이 되게 한 것은 해월 최시영 아닙니까? 최시영 선생이라는 분이죠. 그렇듯이 견유학파는 바로 디오게네스로 오면서 그죠? 유명한 학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별명이 개죠. 이 개라는 별명이 디오게네스의 별명이죠. 그는 개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고요. 즉 말하자면 이
견유, 그죠? 개 같은 선비였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든 예절이든 옷차림이든 음식이든 체면이든 인습이든 관습이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개처럼 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전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도 형제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그는 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걸식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뭐 동양적 전통, 불교적 전통 공양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성녀들 스님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공양을 해서 쌀을 받아 가지고 절에 와서 밥을 해 먹고 살았잖아요. 이 공양의 전통이 있거든요. 이 걸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뭐 중세 때 중소 수도사들도 걸식의 전통 속에서 걸식 수도사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헬라스의 전통 속에서 걸식의 전통이 있는데, 전유학파의 가장 유명한 제자였던 디오게네스가 바로 이 걸식의 전통을 가진 인물이죠.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도 형제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인물이죠. 전설에 따르면 디오게네스는 평생 집 없이 거리에 놓여있는 나무통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빵주머니 하나 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줬던 프로메테우스를 아주 못마땅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 프로메테우스, 이 인간이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주고 불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문명이 만들어졌고, 이 문명이 인간을 비극과 불행으로 몰고 갔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이 인간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죠. 디오게네스에 따르면 문명의 질고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결국 인간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인간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디오게네스의 문명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오늘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실 있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자동차를 타죠.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는 뭐 요즘에는 우리 삶의 필수품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두 다 운전을 하고 다니죠.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운동을 하지 않게 됐죠. 하체는 골고, 그죠? 그 비만에 시달리고, 걸어다니던 시절에 없었던 병들이 자동차 때문에 생겨난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40, 50대 되면은 뭐 굉장하죠. 복부 비만에 뭐 고혈압에 당뇨병에 이런 것들이 그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빚어지죠. 뭐 요새는 뭐 음식이 흔하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고 뭐 단거리, 장거리를 모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하니까 사실상 뭐 시간을 내서 결심해서 운동하지 않는 이상 운동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라는 이 문명이 가져다 주는 질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전부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웬만한 정보들을 뭐 앉아서 뭐 우리가 전철 안이나 뭐 버스 안에서나 얼마든지 그 검색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뭐 옛날에 그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차를 타고 전철을 타면 독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같이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이래 했죠, 차 안에서.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전철을 타본 복잡한 전철 안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같이 동료로 타도요. 서로 그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자기 뭐 보고 싶은 정보를 뭐 찾고 동영상 보기 바쁘죠. 교제가 없습니다. 기계하고 교제죠.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문명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이 불행해지고 질고에 빠지고 인간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이 바로 디오게네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뭐 정산지 야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물었다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뭘 해주면 좋겠소? 그대가 원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디오게네스는 아이들이 손으로 물을 떠마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물그릇을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물을 마실 때 보니까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도 얼마든지 정감 있게 물을 잘 먹습니다. 근데 나는 뭐 물그릇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참 어린아이를 보니까 큰 반성을 한 거죠. 이 물그릇을 갖고 다니는 것도 내가 문명의 질고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그릇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색에 친구에게 오두막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평생 술통 안에서 평생을 먹고 잤다는 거죠. 뭐 집 짓고 사는 것도 문명의 질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키니코스 학파라는 것은 뭐 보통 이 키니코스 학파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는 시니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니시즘이라고 하죠. 시니시즘.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시니시즘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시니시즘이란 말을 뭐 우리말 냉소주의 이렇게 번역합니다. 냉소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영어로 냉소적이란 말이 시니칼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니칼 이게 냉소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시니칼이라는 이 말도 바로 뭐죠? 키니코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시니시즘은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스테네스의 전통이나 디오게네스의 전통은 이 시니시즘은 극기와 금욕을 강조하는 거니까 금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니시즘은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철학이나 예술, 문학 등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일관했던 디오게네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니시즘을 냉소주의라는 표현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시즘이라고 하면 대충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금욕주의 그리고 냉소주의.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철저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니시즘, 그 금욕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예술과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디오게네스를 따라서 이 시니시즘을 냉소주의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학문은 일상을 금욕으로 일관했던 스토아 학파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니코스 학파의 이 사상은 스토아 학파의 사상, 스토아 학파의 어떤 그 금욕주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물론 키니코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이에 이 금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키니코스 학파는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고 문명의 사용을 철저히 거부했던 사람들이 키니코스 학파였던 반면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문명의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명에 대한 절제 있는 사용을 말했던 사람들이죠. 문명을 사용하되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제가 없는 문명 사용이 문제가 된다고 스토아 학파는 본 거죠. 사실 이건 문제가 좀 됩니다. 요즘에도 이 아이들 그 핸드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핸드폰 사용 문제로 아이들하고 많이 싸우죠. 막 아이들 또 말도 안 듣고 핸드폰을 보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핸드폰 때문에 뭐 엄마하고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 막 언짢은 이야기도 오가고 막 아이들 야단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핸드폰을 사용에 있어서 키니코스 학파의 부모라면 뭡니까? 핸드폰 자체를 사주지 않겠죠. 핸드폰 자체의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사용하되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절제 있는 사용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는 부모들은 뭐냐면 그 스토아 학파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핸드폰을 쓰더라도 절제 있게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키니코스 학파 입장에서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스토아 학파 입장에서 핸드폰을 사주시고 절제를 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과 늘 말다툼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오게네스는 유머러스하고 쾌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헬레니즘 시대의 다른 학설들과 마찬가지로 폴리스의 붕괴로 망국의 서러움을 간직한 채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헬라스인들에게 호소력 있는 사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키니코스 학파가 기원전 3세기에
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키니코스 학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훈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해서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간소한 음식만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값비싼 옷을 걸치지 않고 살아도 얼마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또 그 본국의 애착을 느끼거나 누군가의 아이나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애도하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이런 것들을 소책자를 발간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키니코스 학파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키니코스 학파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키니코스 학파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키니코스 학파의 사상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키니코스 학파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키니코스 학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죠. 절제 있는 삶, 금욕적인 삶을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문명과 문명의 이기에 집착하는 삶은 인간을 불건강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사상적, 철학적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키니코스 학파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강의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또한 이 키니코스 학파의 사상과 더불어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하면 굉장히 의미 있게 이 키니코스 학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